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31회 2부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31회 2부, 웃딜 우석훈, 선딜 선대인, 용딜 김용민, 우리 띨띨이들이 여왕벌 누나 김미화 누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호미 31회는 1% 초저금리 시대 가계경제에 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1부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얘기 나눴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경제기사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게 돼서 상당히 저한테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계획과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인생에 대한 지혜와 통찰, 그리고 경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진지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재밌게 웃을 수도 있으니까 완소 아이템입니다. 꼭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였습니다. 유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계와 직장인을 위한 경제 솔루션 잊지 마세요. 선대인 교육 아카데미. 다음과 네이버에서 선대인 교육 아카데미를 입력하세요. 2부는 요즘 장안의 화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야, 일단 선띠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줘.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대박을 친 건지, 대박 쳤다고 막 소문을 내고 막 난리가 났던데. 이런 거예요. 지금 변동금리면은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죠. 특히 이제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 미국 기준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짜잔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이런 거예요. 몇 명이나? 그걸 20조 한도가 찰 만큼 올해 안에 바꿔준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1차가 이른바 완판이 되니까 뭐 2차까지 들어갔는데 2차는 다는 완판이 안 되고 보도 나온 거 보면 한 14조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대략 한 34조 정도가 이제 바꿔진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로 있던 사람들이 저리에 그냥 고정금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웬만한 변동금리보다도 싼 저리에 2.5% 조금 넘는 그런 이제 이자율로 고정금리로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갈아탄 거죠. 저리로 갈아탔다. 네.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고정으로 이렇게 계속 금리를 낼 수 있다. 또 그것도 그 금리도 정부가 하여튼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싼 금리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앉아서 돈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게 자격 제한이 있었겠네. 자격 제한이 있었죠. 어떤? 기본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다음에 대출금은 5억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근데 현재 이제 변동금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만 상환하고 있고 이게 만약 거치 기간이 지나서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하고 있는 경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6개월 동안에 30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또 없어야 됩니다. 연체를 했다 그러면 이건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대상이 또 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자격 조건이 정해져서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이 나갔죠. 근데 40조가 안 찬 거는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치식이 있고 비거치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균등 상환 혹은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달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시 상환이라는 거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정해진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원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거치식이라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금을 상환 안 하니까 싸 보이잖아요. 싸서 몇 년 있다가 몇 년 후에 이제 돈을 완팍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할 상환으로 바꾸자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은 싸졌는데 원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사람 입장을 볼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싸지진 않은 거거든요. 그달의 부담이. 그러니까 자기 상환 능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원금도 좀 갚겠다. 그리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첫 달부터 원금 쪼개고 이자 좀 해서 그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자만 하면은 굉장히 많이 싸질 텐데. 원금도 같이 내야 되니까 조금은 부담이 더 된 거죠. 그래서 40조 완판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왜 심각한지를 사실 또 보여주는 이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점에서? 왜 그러냐 하면 뭐 몇 차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택담보대출 빌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른바 풍선식 대출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빌리면 3년 정도 거치 기간을 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구조거든요. 물론 뭐 돈이 된다면 일시 상환하겠지만 그럴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러면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원래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같이 내야 되잖아요. 갚을 때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집 사고 나서 이자 내고 나서 3년 동안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내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또 그 사이에 집값이 좀 올라 있겠지. 뭐 정 안 되면 뭐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뭐 집도 잘 안 팔렸고 집값이 그렇게 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빌린 사람들이 지금 한 70% 정도가 계속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하우스푸어까지는 아니고. 네. 그 중에 이제 정말 갚기가 어려운 사람들. 왜 70%냐?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원리금을 같이 내려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부담해야 되는 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빌렸다. 그러면 매월 한 8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단계가 돼버리면 200만 원이 넘어가 버려요. 이게 보통에. 네. 이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거치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갈아타기죠. 네.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걸 거치 기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만 내던 사람이 70%였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을 해준 거죠.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본 거죠. 일부나마. 그래서 이렇게 고정금리고 어차피 뭐 변동금리 상태에서는 나중에 금리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일단은 막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서 하긴 했는데 아까 이제 우띠 형님 말씀대로 이게 원리금을 같이 상하는 게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이자만 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기간을 늦게 잡아도 50만 원 내던 사람이 뭐 20년, 30년 기간에 분할 상환을 해도 100만 원, 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겠지. 예. 그게 사실은 가벼운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막 어쨌거나 뭐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하는데 중간에 아마 뭐 빚을 다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위험이 있겠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고정금리에 이렇게 막 그 환율이 막 뭐 이 지금 또 금리가 막 엄청나게 또 미국하고 막 연동돼 있어서 오를지도 모른다. 온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 정부가 참 저기 좋은 대출 상품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누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제서야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머리가 깨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네. 왜 그래?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무한정하지? 그 1차 하고 나서 2차까지 다 차지도 않았는데 왜 더 이상은 안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안심전환 대출을 꺼내들은 이유는 뭘까? 아까는 미국 금리를 올라갈 거니까 거기다 이제 위험을 좀 줄이겠다는 충격 완화. 네,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누군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에요. 거기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주택과 관련된 정부 돈이 그걸로 나가는데 그 자산금 규모에서
MBS 맞죠? 그 모기지 베이스드 시큐리티. 그래서 이 특수한 채권을 만들어요. 채권을 발행해서 이 돈을 20조를 만든 건데 그 돈을 1년 동안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은행이 그 위험 부담을 지고 있고 1년이 지나면은 그 채권은 시장으로 풀려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일반 채권에 관련된 이를테면 기업 채권들 같은 것처럼 채권 시장에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은 지금 바로 하면은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으니까 1년 후에 이제 은행한테 팔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은행이 위험을 지고 있고 1년 후에 은행이 이제 그거를 내다 팔려고 할 때 팔리면은 다행이고 안 팔리면 은행이 계속 부담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바보냐? 은행이 왜 그걸 뻔히 손해볼지도 모르는 거. 이 자본사회에서 그렇게 손해볼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관치금융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정상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품이죠. 쉽게 말해서. 관치금융이라는 건 또 뭐야? 아니, 하여튼 정부가 은행 팔 비틀어서 하는 게 관치죠. 관이 다스려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관치금. 돈은 다 주택금융공사가 자기네 채권을 발행해서 1차적으로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 한도액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채권을 일시적으로는 은행들한테 사라고 그런 거니까. 자, 이게 조금 대리만 한 거예요.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형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안심전환 대출을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주택대출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서 신청해서 뭐 이렇게 자기 뭐 서류 몇 장 쓰고 돈 빌리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이제 거기 뭐 담보 잡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신용도 조사해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은 그냥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얻는 거고 은행은 그걸 가지고 빌려주고 그게 대출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출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제 은행이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은행이 먹고 사는 거예요. 건데. 그게 몇 년 동안 수조였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 예대 마진이 줄어들겠죠. 최근 몇 년 동안 은행들 이렇게 뭐 그 실적이 계속 악화됐거든요. 특히 뭐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이러니까 이 주택 대출 실적도 별로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하는데 한 3%대로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비싸게 빌려주셔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치. 정부가 억지로 시키니까 2.5% 수준의 대출 상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심전환 대출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낮은 금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형님이 이야기한 주택금융공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아까 은행에서 확보했다는 그 대출 채권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 돈 빌린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서 신용도 별로 또 아파트 담보물 별로 이걸 다 쪼개요. 다 쪼개서 막 섞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섞어서 이른바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형님이 이야기했던 MBS라고. 증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이 주택 담보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이 정권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채권 시장 같은 데 풀어요. 그 채권 시장에서 이제 이걸 사주거든요. 그러면 사주면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금융기관 같은 데서 여기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원래는 미국에서 이제 이게 MBS가 엄청나게 활발해지면서 사실 2000년대 초중반에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채권 시장에서 바로 사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채권 시장에 바로 쏟아지면 채권 시장에서 갑자기 없던 채권이 막 20조, 40조씩 나오니까 이걸 다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강매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행한테 다시 이걸 니네들이 사. 해당 은행들을 보고 사라 그런 거예요. 각자 발행한 만큼 알아서 사줄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뭐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회수가 안 되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자, 1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1년 후에 은행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만히 들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결국, 채권시장 같은 데 내다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 34조가 한꺼번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34조 원의 물량이 채권시장에 나갔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MBS라는 이 증권의 금리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그에 따라서 뭐 기준금리는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금리가 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은행들이 자기네들 이걸 현금화하겠다고 이 물량들을 다 풀었다. MBS 물량을 다 풀었다. 그러면 그게 가뜩이나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 금리를 더 올라가는 쪽으로 부추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 지금 변동금리에 있는 사람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줘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면서 안정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년쯤 후에는 오히려 더 부작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내가 부추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부추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덤핑으로 파는 거예요, 채권. 지금 어떻게? 34조 원어치 안심전환 대출을 받은 사람은 2.5%의 저리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대신 1년 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몰기지 담보부 정권이라는 게 풀려서 MBS라는 게 풀리면 시장 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변동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보호받고 다른 사람 변동금리 하던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근데 상황이야? 그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지금 변동금리 이용하는 사람이 가게 담보대출 빌린 사람의 한 80%가 변동금리거든요. 다음에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이 40%인가 60%인가가 한국은행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공기업인데 정부와 한국은행 계정이 좀 달라요. 근데 한국은행이 여기 상당한 자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결국은 그 손해를 안게 돼 있고요. 발권 기간이 그거 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분도 나빴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뭐 발권이든 세금이든 나머지 사람들의 위험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지금 출자한 게 정부하고 한은이 이렇게 각각 출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주체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지급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렸잖아요. 이걸 왜 34조 이상으로 하지 않고 더 늘리지 않느냐. 정부가 안 늘린다 그러냐. 기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도. 정부 쪽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본금 한도를 너무 넘어서서 만약 이제 이 물량을 많이 풀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금리가 뛸 수 있잖아요. 금리가 뛰면 그 부담이 상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가는 부담도 상당한데 금리가 뛰어버리면 실제로는 이걸 MBS를 발행한 기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사실 손실을 떠안아야 돼요. 거꾸로. 아니 근데 그런 기관들이나 물론 이제 정부에서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수 조수 막 다 이제 묘수를 부리는 거잖아. 근데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의 정세 또 경제 흐름 이런 것들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아무리 관치라고 해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원도 못한단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못했는 거야.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안 된다. 신용도 가진 사람 안 된다. 연소동 가진 사람 안 된다. 최소한으로 안전판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 안심전환 대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정말 이 고정금리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 위험한
그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네. 왜?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만 갚다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조금 소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 금리를 낮췄는데 시중금리보다 지금 뭐 거의 한 1% 가까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은행이 손실을 입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건 빚을 안 갚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더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1금융권에만 국한을 하고 아까 뭐 자격 조건 중에 왜 연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식으로 걸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역설적으로 기준이 하나 딱 나온 게요. 안심전환 대출을 해서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연소득 평균 4,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 부부라고 하면은 남편이겠죠. 부인도 소득이 있을 테니까 하여간 남편이 이르면 4,100의 소득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이 부채가 1억 미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권장하는 거는 4,100 정도 연소득 있는 사람이 1억 미만의 빚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거래한다. 근데 그보다 소득이 낮거나 이게 높으면은 무서워서 우리는 거래 못한다는 거 정부도. 그게 이번에 딱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왜 2차에서는 완판이 안 됐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걸 전환하려고 해도 초기에는 이제 뭐 불안하니까 많이들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2차 완판이 안 된 이유가 더 전환하고 싶어도 이제는 전환할 만한 사람도 사실 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왜 추가로 안 한다. 이 물량을 확대하지 않는다. 또 이금융권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 정말 정작 필요한 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작 대상이 되지 않는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면 뭐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것과 살짝 유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겠네. 안심되는 사람들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작위로 늘리면은 어려운데요. 그렇게는 못하고, 이건 주택금융공사가 요번에 아마 자본금을 2배로 늘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배로 늘려서 할 수 있는 한도액이 4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정부가 무슨 수술을 해도 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미국 서프라임론하고는 왜 다르냐 하면요. 뭐 그런 걱정까지는 일단 안 가도 되는 게 미국 서프라임론 때는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주택금융공사 같은 게 이제 페니메이, 프레디맥이라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하는 걸 넘어서서 민간 금융기관들도 이제 막 이런 MBS라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이제 막 저소득층한테 엄청나게 뿌렸거든요. 그랬지 그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MBS를 기초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2차, 3차 파생 상품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는 막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자산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제 이 집값인 거죠. 부동산 가격.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니까 그 저소득층에서 빌려간 사람들부터 이제 연체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금융권 전체가 이제 말려들었죠. 우리는 뭐 그런 면에서는 안심전환 대출은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낮다. 아니 내가 두 띨띨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이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가계 부채 뭐 구조 개선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안심되는 사람 거는 안심시키는데 안심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해요. 못 해주겠어요라고 하는. 아 그런 상황이. 근데 정말 위험은 어디서 오냐 하면요. 평균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극단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프라임론 사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뭐 소득 있는 사람들 돈 빌린 거에서 온 게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빌려간 게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건 그런 위험한 사람들 의 위험성은 거의 뭐 해소를 하질 못하고 어차피 그냥 좀
상한 능력도 사실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 부담을 낮춰준 거죠. 그걸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고.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금리라든지 우리조차도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여튼 불안한 거를 일단 조금의 어떤 사람들 거를 막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향후 돌아와서 진짜 변동 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네. 조금이라기보다는 아주 조금이 아니라 많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커질 수 있는 거다. 근데 하여간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게 극단이라고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연체가 없는 사람은 연체 안 할 거야 앞으로도. 그렇지. 근데 연체를 안 해야 서로 안심하고 도와주는 거고 연체 있는 사람은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냉정한 현실인 거죠. 이게. 그러네. 아니 그리고 어쨌거나 뭐 상대적으로 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도 저는 이거 분명히 이거 하면서 못 갚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지. 예, 이자만 내다가 어쨌거나 뭐 저리 고정금리를 바꿔준다 그러니까 뭐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올라타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어쨌거나 이 다달이 갚아 나가는 금액이 한 2배 정도 이상 뛰면 그 사실 가볍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연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2배가 넘죠. 30년인데. 모두 30년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자면 뭐 15년, 20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갚아야 되는 게 한 2배 이상 되는 거죠. 다달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 그래. 안심전환대출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아까 우리 저 일부에서 띨띨이들이 이 집값 뭐 기사 신문 기사에서 막 나는 거 이거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지금 지방에 떴다방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람들은 뭐 보면은 서울에서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고라네, 집값이 오르네, 분양시장 대박이네 이러면 이거 띨띨이들 말만 믿고 있다가 진짜 집값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뭐 불안감. 현실의 얘기를 하면요. 저는 경제학하는 사람이라서요. 집 사고 팔고 해요. 그리고 시세 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저는 그것도 가끔 해요. 그런데 진짜 돈 될 것 같으면 제가 우리 집 팔아서 한 세 채 사고 3년 후에 다시 팔아서 2채를 만들겠죠. 큰 거를. 야, 근데 경제학자들이 말로만 경제학 하면서 진짜 실전에는 좀 약한 사람들도 꽤 있잖아. 저는 늘 살 때 3배씩 다 남겼어요, 지금. 원고수축도 자기 재테크자 나가고 있어. 진짜로 이게 실전에도 강해야 돼, 사실. 진짜로 돈이 될 것 같으면요. 제가 샀죠, 지금. 그러니까 지방이라도 아파트가 만약에 오를 것 같다. 그럼 저는 작업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지금 사실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있던 걸 정리하기에 좋은 시점이지 새 걸 사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네가 보기에는 집값 올리기 대책 우리 정부에 약발이 좀 듣는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 이런 거요. 과거에는 거래량이 늘으면은 가격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만 늘고 가격은 올라가질 않아요. 이거는 사기에 좋은 때가 아니고 팔기에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 징표가. 그래서 거래량은 되니까 내가 팔아야겠다는 생각, 근데 몇 년째 못 판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파는 거라니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은 지금 거래량이 높아졌으면은 올라갔죠. 전세는 어때?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더 심각해지죠. 전세난은. 그래? 네. 전세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전세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 기대만큼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집값에 연동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저금리로 해서 어쨌거나 집값 떠받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사실 이제 떨어지는 게 지연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뭐 이제 전세가도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집값 떨어지는 거가 지연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선띠리가 이제 집값이 바닥을 쳤다 뭐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그때 한두 달 전에 특집 방송 할 때도 그랬지만 절대 아니고요. 콧등까지 왔다고 그랬었잖아 그때. 콧등이 아니라 어깨 죽지까지 왔다고 이제 그랬죠. 어깨까지 근데 여기서 다시 어깨 쭉지에서 어깨 위로 약간 살짝 올라가려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렇구나. 이게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계속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연된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제가 왜 누님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실시간 검색 1위 올라간 게 CBS의 시사자키 인터뷰를 나갔는데 그걸 하고 났더니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어떻게? 올해 안에 집 사면 바가지 쓰는 것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내 집 마련의 적기인지 아니면 지금 집 사는 건 그야말로 위험한 일인지. 자,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바로 핵심으로 가죠. 지금 집 사는 게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왜요? 단기적으로는 뭐 주택 거래도 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사실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배경으로 해서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는 보통 그 가계부채라고 하는데요. 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지금 늘고 있는 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거래가 늘고 있다. 상당히 사실 위험한 신호죠. 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제는 미국 목표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최저금리라고 하지만 이 최저금리가 또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하나 따져보죠. 네. 대출이 최대치다. 네, 즉 빚 끼고 산 집들이다. 때문에 나도 지금 빚을 내서 집 좀 사보자. 그게 이제 지금 전세난에 시달리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네. 또 정부도 그래서 네.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왜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부채 자체가 많다는 것이 모든 금융위기에 사실 근원에 놓여 있고요. 특히 뭐 2008년 경제위기도 사실은 뭐 부채가 워낙 많이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신용자들의 이제 이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건데요, 미국에서. 한국의 경우도 지금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빚을 얻어서 집 사는 분들은 뭐 제가 직접적으로 소득별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런 자료까지는 안 나와서요. 예. 근데 다만 거래 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인데요. 이게 2006년 하반기 때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2차 폭등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때 빚을 내서 집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에 비해서도 주택 거래 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나? 예. 그러면 그 시기를 제외하고 2007년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시기에 그 주택 거래 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 비해서는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소득 결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건전한 지금 주택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자극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딱 맞는 편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집 사는 분들은요, 특히 빚내서 집 사는 분들은 바가지 쓰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어떤 기자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뭐 집 사서 이렇게 팔아서 단기 차익 보는 사람들이 있다. 저희야 뭐 투기적인 행태를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내 집을 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했으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집 샀다가 지금 이미 팔아서 차익 챙기는 사람들 나올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보금자리로서 정말 이제 집을 산다 이러면 보통 한 3, 4년은 살잖아요. 그러면 3, 4년 후에는 지금보다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게 말이야. 무슨 그 민간주택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네.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폐지되면 막 엄청나게 그냥 지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가지고 지금도 비싼데. 팔려야 말이죠. 팔려야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분양 시장 뭐 분양 대박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기사 잘 뜯어보면 오히려 뭐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뭐 나름대로 목 좋은 데에다가 예전보다 그리고 청약이 그나마 잘 되는 건 예전 비하면 분양가를 조금 싸게 내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주변 집값이나 아니면 예전 비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전국적으로 쭉 보면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분양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청약이라는 표현을 써보시면 안 되는 게요.
청약은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대 1을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률. 청약률이 몇십 대 1이 됐다고 그러는데도 계약률은 30% 40%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참 대중방송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들 몇 군데 있거든요. 이거는 99%한테 말씀드리는 거요. 근데 그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더라고요. 그걸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탑 클래스라고 하는 데가 이미 재미 보고 이제 빠질 때다라고 빠질 때다. 근데 친한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있어서 참 이게 말하기가 민망한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전세와 모든 문제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보유세를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종부세가 부부 합산하면 18억이거든요. 18억 밑에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가지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싸든 아니면 싸든 일정 분부는 저는 보유세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정부는 여러 주택을 부자들한테 사라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가 이상하다는 건데 이걸 적절하게 보유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다주택자한테 유리하게 가거든요. 그리고 집 한 채 정도 살려고 말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항상 궁금한 게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부동산이 항상 시장이 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린 갖고 있는데 도대체 경제가 먼저냐 부동산이 먼저냐 선호를 따졌을 때 그냥 경제가 좋으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닌가? 선진국. 아니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금 제가 쓴 표현이긴 한데 이미 자산 경제라는 영역이 있고 생산 경제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자산 경제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이렇게 이제 자산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소비하고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생산 경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계가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건 사실 생산 경제 쪽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생산 경제가 지금 자산 경제에 짓눌려서 자산 경제에 다 돈이 몰리다 보니까 생산 경제에 돈이 안 돌아서 지금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를 해소를 해줘야죠. 그치. 결국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하냐면 부동산에 돈이 몰려서 지금 경기가 나쁜 건데 이걸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계속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아까운 자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해서하는 게 가뜩이나 소득도 없는데 집값 계속 올라가게 만들고 사람들 돈이 없는데 계속 빚내서 집 사게 하고 그것도 부자들이 그렇게 하게 하면 모르는데 시간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지금 빚을 사상 최대로 많이 내서 집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이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하면 그다음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집값을 떠받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경제를 확실히 죽이는 방향으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일자리와 소득이 바탕이 되는 진짜 경제를 살려야 조금 나중에 이렇게 조정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 경기도 사는 거지. 지금 부동산 경기 억지로 살리겠다고 하면 진짜 경제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생각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어. 사실. 경제가 먼저냐 부동산이 먼저냐. 지금 부동산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 그쪽에 표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야당은 지표가 아니잖아. 문제는. 야당은 20대 40대는 확실히 집 없는 사람들이 많고 세입자들이 훨씬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안 내놓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누구라도 우리 편이 좀 표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잖아. 하여간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집 가진 사람들은 똘똘 뭉치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뭉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무슨 무슨 전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 형님이 그런 생각인 건 아니겠지만
지금 야당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세입자들이 똘똘 뭉쳐서 할 만한 그런 의제들을 만들고 정말 진정으로 밀어붙였냐 이거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보유세를 강화시켜서 보편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표거든. 아니 근데 근데 그게 이 많은 문제들을 사실 정상화시키는 키예요. 보니까 나머지는 부분적인 대책이고 그래서 이거는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될 거냐. 작년 여름 가을에 전월세에 대해서 세를 물겠다라고 정부가 추진했잖아요. 하다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빼버리고 오히려 지금 일로 온 거거든요. 야, 그 표는 그 집 가진 사람들 유리하게 막 해주고 막 그래야지 더 표가 많이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한 75% 정도가 80% 가까이가 세를 살아요. 근데 여기는 그 기본적으로 뭐 공공임대주택도 많지만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회형 조합주택도 많고요. 또 민간 임대주택도 많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세입자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직화돼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조직화해서 자기네들이 이해를 관철하고 이게 이 정치권의 각종 정책과 법률, 법 제도 이런 걸로 이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웃디리 정도는 체감을 해서 잘 아는데 그것을 좀 그 몸으로 좀 느껴주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일하는 노동소득을 해서 원천징수하잖아요. 이 땅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모든 소득이 세율이 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든 이자를 받든 아니면 임대료를 받든 이거는 본인이 육체가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보다 낮은 이자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세율이 있어서는. 자, 우리 이제 선띠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가계부채 다이어트. 선띠라. 네. 가계부채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라는 건지 뭐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공공적으로는 제가 공공재무 컨설턴트 한 10만 명을 양성해서 가계별로 부채가 많은 그 가정들 대상으로 이렇게 맞춤형 이 부채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일종의 자구책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정말 이 가게는 뭐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재무 컨설턴트가 은행하고 은행하고 이제 같이 채무 상한 스케줄하고 부담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런 걸 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게가 해야 되는데 가게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이야기하는 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부터 들고 있다면 보험이 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조금 뭐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교육비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니까요. 사교육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너무 공포 마케팅에 이렇게 좀 시달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아이들 조금 자유롭게 해주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게. 그다음에 정말 2주택 이상을 가진 하우스푸어라면 적어도 한 채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아까 형님이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그나마 집을 정리하기에는 좋은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누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성남시에서 비탄감 프로젝트 우리 그 여기 네, 재윤경 네, 대표 나왔는데 네. 그분이 성남시 같이 이재명 시장님하고 해서 그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그 전문가가 롤링 주빌리. 그래서 그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고 상대적으로 이제 저소득층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 탕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탕감이라고 그래서 뭐 아무나 막 그냥 무슨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불량 채권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채권 추심하는 저 업체에다가 아주 헐값에 떠넘겨요. 그러면 그냥 사실 줄여주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10분의 1 또는 뭐 심지어 100분의 1 가격으로 대신 열심히 그 갚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진정성을 아는 경우 그렇잖아.
은행에서 시장에다가 이제 아예 매각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이건 부실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네들이 채권 추심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 비탄감을 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 원어치를 거기 사요. 그러면 그 10억 원어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시민들 승금으로 이제 10억 원어치를 사서 소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각. 그러면 이제 채권 추심이 안 시달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 소각해주는 그 10억 원어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새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새 출발하는데 열심히 돈 갚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돈 안 갚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그거. 근데 재윤경 대표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에 몰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데 안 갚기보다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라는 마지막까지.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이미 포기한 상태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100을 받을 수 있는데 뭐 2, 3만 받고 니네들이 뭐 땡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정말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그렇게 소각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경제 전체적으로 좋다는 나라를 거죠. 위해서. 원래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은행 쪽 입장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으로 정책이 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개발해서 사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지 이거는 뭐 기법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2학년 7반 수인이 엄마고요. 우리 수인이는 모든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는 특히 또 한 10년 만에 낳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그 애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그 애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겨낼 만큼 기쁘고 소중한 아이였죠. 항상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게 솔직히 남편보다도 더 많이 속을 털어놓는 그런 아이였는데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너무 큰 충격이고 상실감 때문에 사고 나고 나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면 아직도 밤 10시, 11시 되면 애가 들어올 것 같고 또 학교 끝나고 운동 1시간 하고 그 다음 들어와서 씻고 공부하고 그러고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고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너무 착하게 살아서 너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후회는 하고 있어요. 좀 그냥 멋대로 좀 지 맘대로 하게 둘 걸, 좀 자유롭게 둘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늦어버려서 그런 부분들이 진심으로 걔한테 참 미안해요. 그거를 지금도 후회하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어렸을 때 그렇게 너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는 계속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도 자주 하고 지금은 그 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데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얘가 돌아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애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뭔가 그 애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았듯이 엄마도 어떤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내가 그만큼만 행동을 해놓고 나서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는 다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면 우리 아들이 슬퍼할 텐데, 엄마가 힘들어하면은 슬퍼할 텐데, 그런데 세상이 바뀐 거는 없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애한테 가서 진짜 들고 가서 해줄 말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는 게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데 우리 아들은 그거를 못 빠져나오고 정말 억울하게 갔구나. 그게 가슴에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오늘 누나는 장하준 교수의 신문 인터뷰 중에 한 토막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빨리 성장할 때야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통했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 성장이 잘 돼서 부동산 값이 올라간 건데, 부동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됐죠. 경기를 띄우려고 부동산을 자꾸 늘리는 나쁜 습관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거품만 커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이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하준 교수님이 하니까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야, 멋있게 써 보인다. 야, 너도 좀 억울하면 출세해. 그래, 억울하면 출세. 이거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억울해서 나 간다. 이제 가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잠깐 분위기는 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저금리, 가계 안심 대출 뭐 이런 바람몰이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우리 띨띨이들의 얘기 귀담아서 가계 경제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요즘 같은 때가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힘차게 외쳐봅니다. 자,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육실종자 가족인데요, 지금 완전히 잠겨서 수색 작업 안 되는 거예요. 시신 올라온 것도 없어요.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오는 4월 16일 그렇게 295명이 세상을 떠나고 9명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1시간 특별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 임시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 방송은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미원의 상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한 목소리로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디어 협동조합 광주지역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내가 왜 제주도를
세월호를 타서 진짜 무섭고 난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이거 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와 진짜 나 무서워요 지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